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빅픽처입니다. 카카오페이증권 윤정식 부장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가야죠. 그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헝다그룹 이슈 그리고 FOMC 그 내용들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면서 사실 이것은 일단락이 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미국 쪽 FOMC입니다. 결과 헤드라인을 통해서 보긴 봤어요. 테이퍼링을 내년 상반기에 좀 마무리 짓도록 할 것이고 또 금리 인상은 내년이 유력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 오갔는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OMC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사실 FOMC 연준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 의장들 경제적인 능력도 뛰어나야 되지만 말도 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하기도 하고 폭등하기도 하고요.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대체적으로는 좀 비둘기파적으로 좀 조심스럽지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걸로 좀 유명한데요. 이번에는 좀 명확했습니다. 좀 부드럽다기보다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데에 좀 더 포커스를 줬고요. 이 명확하게 얘기했다는 부분들은 뭐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얘기해도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은 낮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명확한 반응에 시장은 반등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연준에서 이 향후 진행될 테이퍼링과 기준금리에 대한 이 기준금리 인상 등과 같은 일련의 이런 통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연준 21일에서 22일, 현지 시각으로 21일에서 22일 FOMC에서 0에서 0.25%의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을 했는데요. 기준금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 동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0%, 0.25%, 0.5% 이렇게 딱 떨어지지만 미국은 이 밴드로 제시를 하죠. 지금 21년도 상반기부터 20년도 상반기부터 유지되었던 그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시장 예상은 모두 동결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결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점도표를 보여드리겠는데 점도표라는 건 그겁니다. 연준 위원들, 이게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18명의 위원들이 이 기준금리 어떻게 예상을 할지, 이번에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한마디로 힌트를 보여준다. 이 위원들의 이 추세, 트렌드를 알려준다라는 표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엔 모두 다 18명 모두 동결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나왔다. 인터뷰에서 이제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년 기준금리에 대한 내년 기준금리 인상의 개시,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 시기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시기 이런 부분들, 테이퍼링하고 기준금리 인상하고는 좀 다르죠. 테이퍼링은 풀어놨던 돈들을 걷어들이는데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걷어들이냐. 2013년 같은 경우는 약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돈을 걷어들였는데 이번에는 한 7, 8개월 정도에 걸쳐서 걷어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은 돈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를 또 올리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두 가지의 양적 완화 정책을 썼었는데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푸는 정책, 기준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요. 그 돈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자산들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이루어지고 시중에는 그만큼 은행에 들어가지 않은 돈들이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돈이 풍부해지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거의 0% 수준으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국채를 찍어냅니다. 국채를 찍어내면 돈이 또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돈들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반대로 돈을 걷어들입니다. 시장에 있는 돈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 첫 번째로는 금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 나갔던 돈들, 발행했던 채권들 다시 이제 사들이는 거죠. 이 채권으로 인해서 나갔던 돈들을 걷어들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를 다시 올립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만큼 자산이라든지
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과 같은 그런 자산들에서 돈이 다시 빠져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테이퍼링 일정은 다음 FOMC 그리고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만큼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좀 강조를 했고요. 뭐 이번에 좀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 이만큼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그러니까 이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지만 그래도 분명한 어조로 대체적으로 분명한 어조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전했고요.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 매입 속도를 완화하는 것, 뭐 이러면서 이 테이퍼링 시작을 하고요. 고용 지표가 사실은 좀 부진이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죠. 쇼크 수준으로 안 좋게 나왔는데 파월 의장 인터뷰를 보면 고용 지표 부진을 의식하고는 있지만 연내 테이퍼링 개시에는 걸림돌이 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담겨 있죠. 자신감, 고용 지표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담겨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 좀 더 완화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뭐 코로나에 대한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고용 지표는 아직까지는 이 연대 테이퍼링 개시에는 걸림돌이 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채권 매입도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2013년에 테이퍼링 개시를 했을 때 10개월에 걸린 채권 매입 축소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번에는 7개월 정도에 걸쳐서 채권 매입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채권 매입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채권 매입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 없고요. 그리고 채권 매입이 끝나고 나서 뭐 바로 올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 내년 하반기 정도 가능성이 좀 높고요. FOMC 점도표를 보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상 여부를 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4년까지 한 7에서 8회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0.25% 정도씩 올라간다라고 쳤을 때 8회다 그러면 한 2% 정도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 한 2% 정도 높은 수준인 2%, 그러니까 지금이 한 0에서 0.25니까요. 2% 내외 정도의 금리가 2024년도에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라면 시장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지금 된 거죠? 네, 시장에서는 사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냄새를 풍겨왔죠. 이렇게 할 거예요. 시장 예상도 9월 정도에는 테이퍼링 얘기 나올 거고, 11월에는 테이퍼링 시작할 거고, 빠르면 2022년, 늦어도 2023년 상반기에는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시장이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악재보다는 변수입니다. 근데 이 변수를 상수에 가깝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FOMC 내용이 시장은 좋게 받아들였고요. 사실은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헝다그룹으로 인해서 시장 걱정했던 부분들 FOMC가 상당히 완화시켜준 정도로 이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헝다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중국 쪽에서는 또 이것 때문에 요즘에 또 이슈가 많더라고요. 헝다그룹 파산설이 나온 건데 그 사이에도 뭔가 좀 조짐이 보였을 텐데 어떻게 좀 된 건가요?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총 350조입니다. 350조 굉장히 큰 규모죠. 삼성그룹에서 이 8월 달에 발표했었던 대규모 투자 금액이 240조였는데요. 뭐 국내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240조다라 그랬는데 헝다그룹은 부채가 350조입니다. 뭐 중국이 경제 규모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헝다그룹 자체가 중국 내에서 그만큼 큰 회사이기도 합니다.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동산 회사인데요. 이 경매 등을 통해서 부동산을 낙찰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실행을 하고요. 은행 대출을 실행을 한 다음에 나온 돈으로 다시 한번 또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취득한 다음에 또 부동산 대출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주택담보로 대출을 최대한 많이 해주고요. 그 대출을 해줬던 채권들을 모아서 다시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또 대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또 자금을 만들고요. 계속적으로 자금을 만드는 레버리지를 일으켰는데 홍다그룹은 이 부동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홍다그룹이 위기에 처했던 게 이 부동산 규제들이 나왔는데요. 뭐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 비율이 70% 이하, 순부채 비율이 100% 이하, 단기부채, 현금성 자산을 단기부채로 나눴던 이 비율이 1배 이상, 이런 부분들을 이 정부 규제에서 내세웠는데 이 세 개 지표가 사실은 모두 포함이 됐죠. 그러면서 은행에 대한 대출, 유동성이 좀 막히면서 이 정부 규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홍다그룹이 이제는 유동성이 상당히 자금이 경색이 된다 그러죠. 자금 경색에 빠졌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홍다그룹 위기설이 나왔고, 홍다그룹 상장도 사실은 좀 상장에 대한 부분들 준비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전환사채가 또 이슈가 되는데요. 전환사채가 전환이 되면 이제는 주식이 되면서 자본금이 들어오고 부채가 줄어들고 이자가 안 나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 위기, 이자 지급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홍다그룹에 대한 유동성 위기설, 부도설이 이제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는 23일 새벽이죠. 이 채권 이자 지급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좀 일단락 시켰고, 이때 마침 이 전일 FOMC에서 좋은 얘기까지 나오면서 홍다그룹은 집정이 되고 FOMC 좋은 내용 나왔고,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기 도래되는 채권은 좀 막을 거라고 하던데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날짜가 가면 갈수록 만기가 도래해서 이런 부분들이 돌아올 텐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분명히 홍다그룹이 문제가 되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이 관련 크레딧 시장, 첫 번째로는 중국 관련 크레딧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이 중국의 달러채에서 투자 등급에 해당하는 부동산 하이힐드 가격은 이 홍다 이슈로 급락을 했지만 투자 가능 등급 채권 가격은 최근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 관련 크레딧 시장이 안정적이다라는 부분들. 중국이 강국이고요. 큰 나라긴 하지만 금융 관련돼서는 이 선진국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선진국이면은 리스크가 나왔을 때 좀 덜 출렁거리고 약간 금융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나라일수록 이 위기가 나왔을 때 좀 더 많이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IMF 때 좀 더 많이 출렁였고요. 좀 더 발전을 하고요. 서브프라임 때는 조금 덜 출렁거렸고요. 유럽발 금융위기 때는 더 덜 출렁거렸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는 더 조금 출렁거리는 모습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금융적인 면에서 좀 선진국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은 아직은 조금 더 출렁거려야 되는 그런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크레딧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 기업의 주가 디커플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이 홍다그룹 향 매출이 비중이 높은 상업은행 좀 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중국 은행 시스템에서 부동산 개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입니다. 국내보다는 훨씬 좀 낮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 홍다그룹의 3천억 달러 부채 같은 경우는 전체 상업은행 대출 잔고의 1%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0.0%대, 그러니까 이 1% 미만의 은행들이 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1%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홍다그룹에 대한 익스포저가 그렇게 큰 상황은 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다그룹이 문제가 되더라도 사실은 이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홍다그룹에 투자한 이 굴지의 은행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내에서는 리만 사태를 사실 홍다그룹과 비교하는 그런 글도 많이 봤었는데, 리만 사태까지 확장될 가능성은 현저히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에서는 홍다를 만약에 파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주인을 바꿔서 다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서 아직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고 있습니다. 경제는 회복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홍다그룹까지 파산한다면 중국 경제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은 제한적이고요. 주인이 바뀔 가능성, 그리고 중국 정부의 지원에서 살릴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큰 그림 그려주세요.
FOMC도 자신 있게 발언을 했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헝다그룹도 사실은 이 막연한 우려감보다는 한 가지씩 뜯어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 이슈는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잘 분석을 하면서 좀 자신 있게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픽처 그려봤습니다. G2 쉬는 동안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FOMC, 중국의 헝다그룹과 관련된 부분들 이 시간에 집중 조명해봤는데요.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겠다.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재료들은 아니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명확해졌다는 것만으로도 또 한시름 덜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좀 전에 중국 증시 상승하면서 출발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증시도 그 영향 때문인지 낙폭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0.5% 안팎의 낙폭이고요. 헝다 좀 전에 다뤄봤었죠. 홍콩 증시 상장돼 있는데 헝다가 한 30% 가깝게 급반등하면서 오늘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회사도 이제 이슈 나오기 직전 수준까지 조금씩 회복되려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좀 더 잘 활용해 보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쯤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